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2장 재판 중에서 재판의 기본 개념과 종국재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의 확정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이 확정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불복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돼서 재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 불복 방법이 아닌 특별한 불복 방법인 재심이나 비상상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재판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는 크게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재판의 선고나 고지와 같이 외부적 성립이 되면 동시에 확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7초 이 결정을 보시면 대법원 판결은 그 선고로서 확정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400조의 판결 정정 신청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집행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시가 되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한편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의 경우에는 불복 신청 기간이 경과돼 버리거나 불복 신청을 포기 또는 취하하거나 하는 경우에 등에 의해서 불복의 가능성이 소멸되면 확정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재판이 확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효력이 생기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형식적 확정력과 두 번째로 내용적 확정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확정력은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따라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른 것 자체가 재판의 형식적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는 것을 불가쟁적 효력이 되는 거죠. 다툴 수가 펜을 좀 바꿔서 불가쟁, 다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식적 확정력이 되겠습니다.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재판이건 종국전의 재판이건 즉 중간재판이건 다툴 수 없게 되는 것, 실체재판이건 형식재판이건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대해서 불가쟁적 효력이 다 생기는데요. 그에 반해서 내용적 확정력은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형식에 담겨있는 의사표시 내용, 그렇죠? 의사표시 내용이 확정이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재판의 내용, 이를 재판의 내용적 확정이라고 한다. 재판의 의사표시 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 판단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것을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확정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소권이 회복된다든지 재판이 확정되었다가 상소권이 회복된다든지 또는 비상구제 절차로서 배우는 재심이나 비상상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력이 배제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재판의 확정력에 대해서 확정력 2항의 제목이 재판 확정의 효력이잖아요. 재판의 확정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같은 것이냐, 기판력의 내용이 무엇이냐 같은 것에 대해서 다소 논의가 있는데요. 먼저 헌법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같은 범죄로 계속 거듭해서 처벌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일사부재일의 효력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일사부재일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기판력이 같은 것이냐에 대해서 같은 것이다, 일치설, 다른 것이다, 구별설, 그 밖에 포함설 등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치설은 일사부재일의 효력이 곧 확정력, 실체적 확정력,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체적 확정력설이라고도 주장을 하고요. 불리고요. 구별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재판의 효과인 기판력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헌법 차원의 이중위험 금지에서 유리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중위험 금지설이라고도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이중위험 금지에서 유리한 것이다.
포함설은 기판력이 일사부재리 효력을, 기판력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일사부재리 효력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견해이죠. 굉장히 어려운 논의들이 있어서 견해를 일단 소개를 하고요. 한편 기판력이 일사부재의 효력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포함되는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한편, 기판력의 본질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생기면 실체적인 법률관계가 변한다는 실체법설, 또는 기판력이 구체적 규범이 된다는 구체적 규범설, 소송법적 효과만 있다는 소송법설, 또 신소송법설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견해를 설명하면, 실체법설은 기판력의 본질이 확정재판에 의해서 실체 법률관계를 아예 형성, 변경하는 효력이라고 함에 반해서, 구체적 규범설은 실체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규범이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개별적 구체적인 법률관계로 형성되도록 하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소송법설은 실체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뒤에 심판하는 법원이 실체 심리를 차단하는 소송법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신소송법설은 피고인에게 이익된 판단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 소추 측은 그것과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효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공소시효의 본질이 무엇이냐와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 같이 봐주면 좋겠고요. 앞에서 나온 것들은 아래 나오는 글들은 재판의 효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글들을 제가 실어 놨고요. 이 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진 않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이 기판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로서도 한마디로 확실하게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논의가 있다는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는 로스쿨에서 하는 공부로서는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기판력의 효력이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먼저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죄, 무죄 판결, 실체 판결과 면소 판결에 대해서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살펴봤고요. 한편 공소기각과 관할위반과 같은 형식 재판에는 기판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체 재판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면소 판결은 형식 재판으로 분류되면서도 기판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체 판결과 같이 취급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약식 명령과 직결 심판에 대해서 특별 형사 절차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약식 명령과 직결 심판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판결을 보시면 아래 판결을 읽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때 해당하는가, 즉 기판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기록에 의하면 이번에 공소된 사실은 정육점에서 화투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와서 화투를 해라 라고 하면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끝에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차고 그 철을 양손으로 끌고 나와서 왼팔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래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가했다. 이것이 공소사실인데 피고인이 경찰서에 연행돼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직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 사실의 내용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아무개와 화투놀이를 하던 중 이 아무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 정 아무개와 시비가 되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 및 혐오감을 주는 소란 행위를 자행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항에서 살펴본 공소사실과 2항에서 살펴본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죄 사실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즉 경범죄 처벌법으로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이 1항에 미친다면 기판력이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확정된 범죄 사실의 내용에 시비의 상대방으로 오화무개가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은 피고인의 오화무에 대한 오화무개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두 개의 범죄 사실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면소를 선고한 것이 옳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즉 판시사항 1.1에서 보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죄 사실과 1항에서 보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고, 그렇다면 판결의 효력이 미쳐서 즉결심판에도 미친다고 했죠. 면소를 선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래 나오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한 사실과 이번 공소 사실이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요. 대법원 2006도 4322 판결을 보시면 일정한 경우 범칙금 납부에 의하면 그 효력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 공소 사실이 다르다면, 서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범죄 사실과 공소 사실이 다르다면 미치지 않겠지요.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일단 판시상 2항에서는 또 다른 법리를 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본문과 단서에 대해서 얘기했는 바가 있는데요. 3조 2항 본문에 해당한다 그러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번에 살펴보는 신호위반 등의 예외 사유는 구속요건 요소는 아니고 공소 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를 갖추지 못하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편 판시사항 1에서 판결료지 1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의 일정한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 그 사실과 공소 사실이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이 동일성 인정된다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면소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신호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범칙금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은 판시사항 4에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봤던 사안이죠. 그래서 앞에 본 판결과 바로 앞에서 봤던 판결과 달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한편 86년도에 선고된 86감도 152 사건은 보호감호 사건인데요. 지금은 사회보호법이 폐지가 돼서 보호감호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보호법이 있었죠. 그래서 감호 요건인 범죄 사실, 즉 이 사건 상습절도 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 사건에서도 그 절도 행위나 상습성은 다툴 수 없다라고 해서 보호감호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사망에서는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특히 위의 판결들은 전국재판 이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범칙금 납부 사건이나 즉결심판, 약식명령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런 식으로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경우에 기판력이 그럼 어느 범위까지 미치느냐가 있는데요. 먼저 민사소송에 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한 사람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이 내려졌다고 해서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는 않는 것이지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모용 소송의 경우에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지 원칙이죠. 또 위장출석의 경우에는 위장출석한 피고인에게만 미친다고 할 것이죠. 그에 반해서 위장출석의 경우 실질적 피고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형식적 피고인에 대해서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도 있지만 공소제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에게 미친다고 보는 한
형식적 피고인에게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성명 모형의 경우와 위장 출석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심판 범위 한정 부분이라든지 공소제기 효력 부분에서 이미 저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한편 망자,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소극설과 적극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주관적 범위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 법원의 심판 대상이 무엇인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원설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현실적 심판 대상과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 나누어서 피고인 보호를 위해서 잠재적 심판 대상에까지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는 견해이지요. 심판 대상을 논할 때 역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인 대상설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범죄 사실 대상설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판례는 이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아까 지난 강의에서도 상습범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었지만 포괄일죄의 경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실제로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이라면은 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2001도 3206호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시면요. 다수 의견의 견해인데요.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제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의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다만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에 확정 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될 것을 필요로 한다. 즉 다시 한번 옆에 위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까봐요. 1, 2, 3, 4, 5, 6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실심 판결 선고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 5항 범죄에 관해서 사실심 판결 선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군요. 네. 이 5, 6항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상습범으로 내려졌는데 이 판결이 내려진 사실심 판결 선고 전,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전이니까요. 이 선고 전에 있었던 1, 2, 3, 4, 5, 6 범행, 비록 이 판결에서 5번 범죄가 뭐 예를 들어서 5번 범죄, 3번 범죄가 누락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려진 제가 사선으로 빗금친 판결이 있었던 것에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3번, 5번에 대해서도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데 그러려면 이 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어야 된다는 요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포괄일죄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상습범으로 기소돼서 처벌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판시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요. 그래서 2004년 9월 16일 선고된 2001도 320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포괄일죄의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서 종전의 이론에다가 전의 확정 판결, 즉 빗금친 판결이 상습범으로 기소돼서 처벌받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추가됐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그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연습 문제를 실어 놓았습니다. 제5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부분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연습 문제는 다루지 않고 여러분이 풀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포괄일죄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고요. 한편 일죄의 경우 포괄일죄를 포함해서 일죄의 경우에는 부분 사실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죠. 공소제기의 효력도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하더라도 전부 미치는 것처럼
판결의 효력도 하나의 죄 중에 일부분에 미치면은 일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기판력이 다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아래 판례를 보시고 상상적 경합의 경우 수재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친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판시사항 3을 보시면 명예훼손죄가 공소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확정 판결이 기존에 있었는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경우죠.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었던 경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내려졌던 확정 판결의 효력이 명예훼손죄에도 미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구체적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시사항 아랫부분에 범행 일시 장소가 동일하다든지 공사대행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동기가 일정하다든지 하는 판시사항 2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상상적 경험이나 포괄일죄의 경우 기판력의 범위에 관해서 이해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기록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렇고요. 시간적 범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심 판결 선고 시,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인데 반해서 형사소송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라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그 이유는 변론 제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논거 자체는 찬성하기가 어렵고요. 민사에서도 변론 제기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거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결론은 우리가 일단 여러분이 기억은 해놔야 되겠습니다. 사실심 판결 선고시다. 그렇죠? 사실심이라는 건 항소심이 보통 1심에서 끝났으면 1심, 2심에서 끝났으면 2심이 되는 거죠. 항소심이 사실심에 들어가니까요. 자, 포괄일죄의 경우에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 사실심 판결 선고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미치려면 확정 판결이 상습범으로 기소돼서 처벌받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판결이고요. 8.2도 2500 판결의 판결 요지를 보시면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역시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기판력이 미치게 되고 그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추가되죠. 금방 봤던 전화월차 판결에 의해서 그 판결은 상습범으로 기소돼서 처벌받았을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건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83년에 선고된 8.2도 2829 판결의 내용을 보시면 현행 판결 요지 보시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항소심의 구조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바가 있긴 합니다만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 경제상의 필요에서 속심적 성격의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속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아가 보시면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사실심 판결 선고시라고 할 것이고요.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 선고시, 항소심도 사실심에 들어가죠. 그것은 파기자판한 경우이든 항소 기각된 경우이든 다를 바가 없다. 대법원에서 파기돼서 온 경우이든 항소 기각된 경우이든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역시 등장하죠. 포괄일죄인 상습절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그 공소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전에 범해진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사실에도 미친다. 다만 조건이 더 추가가 돼야 되죠. 전원합체 판결 이후에는 상습범죄로 기소돼서 처벌받았을 것. 그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미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행위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했는데,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그럼 사실심 판결 선고시에 준해서 발령시냐 고지시냐가 문제가 되는데, 발령시, 선고와 마찬가지인 발령시가, 약식명령의 발령시가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은 내용을 8사도 1129 판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 보시면, 유죄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 시점은 사실 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 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서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판결 절차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고시에 준하는 발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잘 살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판력의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범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판의 확정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판에 있어서 소송비용 부담 및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재판의 효력 중에서 특히 기판력의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중에 등장한 논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